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제 최애 코너입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왜 그러세요? 최애 코너. 진짜 정말. 자, 오늘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우리 장 기자님한테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50억 특검 그리고 박영수 압수수색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제 검찰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박연수 전 특별검사 그리고 양재식 변호사님 특검 보였죠, 이분이. 네.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관련 수사가 시작되고 1년 반이 지난 시점인데 그런데 어제가 50억 클럽 특검법. 그렇죠. 법원에 법사위에 상정된 날이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연인가요, 아닌가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참. 우연일 리가 있겠습니까? 네.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대장동 사건을 계속 추적해 왔던 이제 법조, 언론,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제는 대장동 전문가들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예. 네.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새로운 것은 없다. 네, 검찰이 이렇게 세게 나가지만 아무것도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선 박영수 전 특검이 200억 상당의 대장동 땅 건물 이것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시점이 2014년 즈음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진술이 대장동 일당, 그 소위 남욱 그리고 정영학, 김만배 셋 중에 하나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예. 언제 나왔을까 이게 추적을 해봤는데요. 오늘 아침 제가 이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에게 이분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죠. 진정한 네. 그 대장동 전문가인데요. 아니 4만 쪽 그걸 다 읽었다고. 완전히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거의 자판기 수준이에요. 누르면 나옵니다.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1차 수사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내용은 검찰이 이번에 새로 확보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셋 중에 누가 떠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남욱은 배제된 상황이었고 김만배는 입을 안 열고 아마도 당시 법무법인 강남에서 양재식 변호사하고 손발을 맞추면서 실무를 맡았던 정영학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이 왜 이 시점에 박영수, 양재식, 우리은행 본점 동시다발로 털었을까? 예. 왜 압수수색을 했을까? 첫 번째는 특검 방해 공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영수 면죄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특검 방해 공작이라고요? 그러니까 특검 무용론이죠.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검의 본류였던 이재명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예. 이제부터는 50억 클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50억 클럽이 주안점이 되겠죠. 예. 이 관련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뜻을 이제 피력을 하면서 아예 특검 하지 마. 우리가 열심히 해볼게.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정치권 안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박영수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상가 건물이나 토지를 주기로 했다. 일종의 약정설. 그렇죠. 428억 약정설, 저수지설처럼 이것은 200억 약정설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장동 땅의 원소유지가 아니면 대체부부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약속만 한 거 가지고 처벌이 가능하냐.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압수수색은 해서 자료 확보를 하고 뭔가 검찰이 세게 수사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보기에 그림은 만들어지지만 재판 가면 무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는 일하는 검찰, 정의로운 검사 예. 이런 이미지를 막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박영수를 빼주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간 권순일 재판관 있잖아요. 예.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관련해서 세게 수사를 할 거다. 박영수는 빼주고 권순일은 때리는 예. 이런 전략이 될 거다.
이런 소문이 벌써부터 정치권에 파다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검사 영통인가요? 검사가 그렇죠. 아니에요. 검사 영통. 검사 출신 아니면 판사 출신. 판사도 힘듭니다. 예. 판사도 뭐 선고는 아니고 진고 정도. 나머지는 뭐 근데 육두품. 원래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연수원에서 제일 공부 1등부터 쫙 해가지고 판사, 그 다음부터 검사, 그렇죠. 그 다음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밀립니다. 예, 수사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일단 박영수 전 특검은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다라고 이제 혐의를 부인했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이외에도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딸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고 그리고 덕에 대장동 아파트도 하나 받았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뭐 미분양이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게 저는 항상 눈에 띄는데 박영수 특검의 인척이 분양 대행 업체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화천대유의 분양 대행도 하고 했는데 100억 원의 장기 대여금으로 받은 게 있어서 이게 동아일보가 예전에 단독을 그렇습니다. 했었던 건데 예. 아니 100억 원이야. 이거 그럼 50억 클럽 곱하기 2 한 거 아니야? 특별히 고생했어. 예. 2배 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장동 전문가들은 법조 쪽에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박영수 측에 흘러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금액은 200억 플러스 알파. 200억 플러스 알파설을 얘기를 합니다. 예. 더 갔을 거다. 200억뿐만이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계좌 추적하면 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외로 간단한 수사일 수 있다. 왜냐하면 계좌 추적해서 들여다보면 되니까요. 그 자금 흐름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00억만 있는지 약정만 한 건지 아니면 플러스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럴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데요.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다음 주 뉴스타파 보도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다른 언론사 홍보도 해요. 그러니까요. 이래야지 또 정보도 받고 그러지.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200억 약정설은 사실은 50억 클럽 요게 있기 전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고 사전 단계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50억 클럽 요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50억 클럽의 이제 검찰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200억 약정설에 조금 검찰이 초점을 맞추는 거 그렇죠. 아닌가 이렇게 예. 보이고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예. 지금 뭐 별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최재경, 예. 그렇죠. 그다음에 김수남,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권순일, 그리고 박영수, 홍성근도 홍성근 예. 등등에 대해서 동다발로 해야죠. 한 사안에 대해서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없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벌써 1년 반 전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범죄가 사실이라면은 열심히 아니 검찰이 없었겠죠. 열심히 예. 수사를 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특히 정영학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수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기반해서 균등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검찰이 그동안 그런 모습이었나. 그리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 법안이 상정이 되니까 부랴부랴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잘 전문가들이 따져보니까 이거 박영수 특검 길터주는 방식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게 벌써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어제 상정했는데 어제 압수수색했는데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 검찰의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실제로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 다 수사할지 아닐지 이거 좀 견적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박영수냐 이게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박영수 특검은 변호사는 과거에 이제 대검 중수부장을 했고 예.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같이 팀원으로서 있었던 게 윤석열 현 대통령, 예. 이제 검사로서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도 이제 예. 있었고 뭐 이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죠, 특수관계.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네. 했을 때 주인 검사일 때 그때 변호인으로서 그렇죠.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또 이제 박영수 특검이. 특검이 있었고 예. 뭐 이게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의 뿌리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이제 일부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영수가
소위 말해서 박영수를 검찰이 건드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뭐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다,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다, 뭐 이런 얘기가 검찰 서초동 안에서 굉장히 소문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성역처럼 돼 있어서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검찰이 검찰주의자들이잖아요. 예. 사람에 충성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혹시 흔들리거나 검찰 조직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다 가리지 않는다, 친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은 여러 건이 있는데 네.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안, 민주당의 징성중 의원안,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안이 좀 더 유력한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지난 2월 20일에 제일 먼저 제출했던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안을 보면요.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50억을 받은 전직 법조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 로비, 뇌물 제공, 그다음에 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불법 행위, 그다음에 화천대유하고 성남의뜰 사업자금 관련된 불법 행위 등등에 대해서 다만 특검 추천은 누가 해야 되냐? 비교섭 단체. 누가 하겠다는 거냐? 정의당이 하겠다. 이제 정의당. 이런 걸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안을 보면 여기에서는 김만배 씨 누나가 특정이 됩니다. 예.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김만배 씨 누나는 2019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가 살던 연희동 자택을 19억 원에 산 바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국민의힘이 받을 것이냐? 예. 가능성이 1도 없다. 1도 없나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치권 안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안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이때부터 들여다봐야 된다. 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당시 수사 담당자가 윤석열 대통령.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국힘이 받을 가능성은 1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은 순수하게 50억 클럽에만 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로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만약에 확대를 한다. 그러면 우리 당은 절대로 특검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고 법조인들 그다음에 머니투데이 회장 뭐 이런 정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지 그밖에 다른 이른바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뭐 아버님이라든가 김만배 씨 누나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가 없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법안 처리도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민주당 법사위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갑자기 이게 막 이렇게 흘러가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좀 놀라운 측면이 있지만 여하간 4월 초에 그러니까 4월 국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처리 안 하면 당신들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쪽이 지금. 예, 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 등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걸로 보십니까? 100%로. 오늘 굉장히 네. 극단적이에요. 0% 아니면 100%예요. 100% 막 이러고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제중요한 거는 패스트트랙 태우려면 제적의원 5분의 3, 180명을 채워야 되고 여기에 이제 정의당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소속 다 합친다 하더라도 이 6석이 간절합니다. 근데 정의당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게 좀 살짝 난망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치권 내부를 취재를 해보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신속 안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입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정의당은 어떤 주장이냐면 정의당 오늘 고위관계자 취재를 했는데 국회 내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최대한 밟자.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으로 하자. 왜냐하면 이 절차를 잘 밟지 않는다면 혹여라도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길목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내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입장 몰라서 하는 얘기냐. 어찌됐든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분명히 상정까지만 하고 법안 심사나 논의나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예. 그동안에 이제 해온 과정을 보면 당연히 입증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양당이 상당히 좀
갈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취재해 보니까 사이도 매우 안 좋습니다.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정의당이 계속 좀 이렇게 연원이 길어요. 2016년 탄핵 때 탄핵연대 개혁입법연대 해서 민주정의당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앙금이 있고. 그리고 정의당은 끊임없이 민주당 이중대론에 시달렸어요. 당원들로부터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좀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좀 내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국회 본회의장 앞에 로텐더홀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짜 가지고 몇 명씩 농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양당 간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툭툭 한마디씩 하는 거죠. 예. 이 농성 언제까지 할 거예요? 누가 농성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척 하는 거예요. 뭐 순수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막 이런. 와. 사실 이런 말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또 다른 국회의원이 저한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정의당, 시민사회까지 합쳐가지고 대규모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세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분이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향해서 야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정미 대표가 연설하다가 이렇게 몇 번 그분을 쳐다봐요. 이거 사과가 좀 필요하다. 민주당 쪽 아니냐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직 사과를 못 받으셨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정미 대표하고 통화해서 확인을 했는데 사과가 아직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민주당 지지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뭐 그게 개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얘기도 있고요. 대표가 요구를 했습니까? 의원이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 시민이고 그냥 당원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뭘 근거로 사과를 합니까? 플러스 아니 그 당은 지난번에 그 우리 당 대표 체포 동의안 당론으로 가표 찍은 사람들이다. 무슨 사과를 하냐. 막 이렇게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 나왔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거는 좀 얘기가 있었냐. 정의당 쪽에서 한마디도 상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앉히자. 일단 자리에 앉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뭐 관련 상임위들을 전부 모아서 종합청문회를 해보자.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말도 없이 국정요구서 딱 내버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언론 보고 알았어요. 우리 불참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큰 틀에서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민주진보의 승리를 위해서 개혁입법 연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차분하게 감정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어떤 대목에서 어떻게 연대하고 할지 그리고 법사위 상정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특히 특검 같은 경우 앞으로 또 하나 남아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 이거 안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정의당에선 이래요. 그래도 큰 당이 좀 적극적으로 양보도 하고 좀 하자고 하고 해야지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민주당은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한테만 맨날 이렇게 양보를 원하냐 이렇게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만 안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도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누굴 만나시나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누굴 만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만나서 야야끼리 여야는 차치하더라도 야야끼리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굉장히 많은 뭐 사사로운 얘기들이 많은데 너무 길고 복잡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래저래 들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연원이 이를테면은 조국 사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선거법 그때도 이제 굉장히 앙금이 남았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은 당연히 다 찬성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접근을 하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조금 불쾌하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이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 정의당이 아니 왜 우리는 왜 민주당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다 열어놓고 이번에도 그 이은주 대표가 박홍근 대표하고 얘기할 때
이제 3월 30일 날 안 되면 패스트트랙 태우자라고 얘기하고 약속한 걸로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정의당은 민주당하고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국민의힘하고도 또 소통을 했었다. 그래서 주호영 대표가 전화 와서 내일 법사위 상정합시다라고 해서 그럼 콜. 그래서 바로 그 이튿날 만나서 얘기하고 상정을 한 거다. 정치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요거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법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4월에 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전략적 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내년 총선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아주 그냥 선거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하반기에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뭐.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든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은 1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길게 보고 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이게 지금 뭐 아직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제 온갖 썰들이 이제 나왔죠.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 보고 누락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TV조선 보도를 보면은 윤 대통령이 비서관 교체를 지시했는데 김성한 실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항명으로 받아들였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제가 좀 받는 느낌은 좀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김성한 나쁜 놈 일도 안 하고 막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라는 게 막 쏟아지는 느낌 약간 그래요. 장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종합을 해보면요, 총 3가지 설이 돌아다닙니다. 첫 번째, 한미 양국 정상 부부의 만찬 행사 보고 누락 신뢰관계 훼손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축약하면 신뢰관계 훼손설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김성한 김태효 알력설,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위 얘기하는 외교안보 라인에 누적된 불신설 이렇게 3가지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종합해 보면 3가지가 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근데 제가 이제 취재 관련해서 외교안보 분야에 권위 있는 원로 한 분의 이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라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전형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잘라. 그럼 그날로 자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도적 시스템의 사실상 붕괴 상태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조태용 주미대사가 갑자기 이렇게 1시간 만에 결정이 돼가지고 안보실장을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현직 주미대사를 지금 대통령 안보실장으로 앉히려면 뭐 서류 절차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사전 최소한. 정지 작업이 좀 그렇죠. 필요하죠. 많이. 검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일체의 과정이 전부 생략되고 오늘부터 출근하세요. 오늘 출근 첫날이에요. 이분 미국도 못 갔어요. 그렇죠. 주미대사 하다가 그 공관장 회의하러 들어왔다가 김성한 사태가 터지면서 당신 안보실장 맡아 해서 안보실장 하고 짐도 못 챙기고 그냥 앉아서 오늘부터 출근하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맞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다 당국자들 실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 실무자들부터 대통령까지 그야말로 모든 내용을 상호 협의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건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바꿔 그럼 바꾸고 결정이 뒤집어지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시간. 그렇죠? 그다음에 7살 학교 입학하는 문제, 만 5세 입학. 그 문제. 뭐 등등해 보면 정책적으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엎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경제정책도 마찬가지고. 강제동원 문제만 하더라도 국장급 실무협의가 작년 6월부터 있었어요. 장차관 협의도 계속됐고 지난 2월이죠. 2월에 박진 장관이 뮌헨 안보회의를 다녀옵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일본 쪽에도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고 있다가 보름 만에 일본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한마디로 다 엎어버리면 앞으로 특히 외교 분야는 상대국하고 같이 하는 협상인 거잖아요. 실무진들이 협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야 니네 나라는 대통령 한마디로 다 뒤집어지는데 이게 실무 협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의미 없어. 안 해.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 있는 당국자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워질 수 있겠다. 곤혹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대통령은 통 크게 쏩니다. 미국의
미국에도 통 크게, 일본에도 통 크게 팍팍 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심각한 국익 훼손이라는 현실입니다. 예. 잘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거 해도 되냐 마냐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거의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바이든 대통령을 예우하는 이런 표현이고 정말 우리는 미국과 같은 입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날아왔죠? IRA법이 날아왔어요. 예.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 바이오 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국익 앞에서는 그런 거 없다. 왜? 바이든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제조업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맹국 나라의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고 말을 해도 그건 그거고 우리나라 국익은 국익이야. 이렇게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예. 선거 앞두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통일 지방선거 곧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서 통 크게 기시다 총리에게 다 쏴주고 왔어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뭐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문제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 없고 더군다나 화이트리스트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 푼다고 했는데 저쪽은 한국 정부 하는 거 봐서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반론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외교라는 것이 꼭 바텀업 방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톱다운 방식도 있는 거고 지도자의 대승적 결단, 대국적 결단 이런 것들이 또 막 꽉 막힌 교착 상태를 푸는 사례도 좀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방식이 또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거 아닐까요? 도움이 됐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시네. 아니 예. 왜냐하면 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교착 국면을 풀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지지율이 폭등을 하겠죠. 예. 야 역시 윤석열 대통령 통 크게 일본 만나고 미국 만나서 그동안에 문제 있었던 거 그야말로 한 퀴에 다 풀어버렸어. 이런 얘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많이 퍼졌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별로 없다. 청구서는 막 밀려드는데 우리가 받을 것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 실장 교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네. 중앙일보 기사 되게 눈에 띄었는데 그 교체한 당일 저녁에 환송 만찬을 가졌는데 웃으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읍참마서 그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울어야 되는데 왜 웃으면서 작별 인사를 했지? 이게 그러니까 경질성이다. 약간 이렇게 문책성 경질 약간 거의 그 성격인데 이게 잘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이제 중앙일보 이거 기사 쓴 중앙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예.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게를 실는 분들이 거의 없고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정말 이랬을까요? 예. 과연? 막 다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광초등학교 50년 지기고 예. 대통령하고 가깝기 때문에 마지막에 헤어질 때 술 한잔 마시고 좋게 헤어지자 다시 만날 때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다. 밤 10시까지 마셨다고 같이 하더라고요. 뭐 밤 10시까지 이제 그 만찬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김성한 실장이 낸 입장문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요? 원래 당초에 외교안보 라인에서 났던 정치권에 났던 얘기는 어떤 거냐면 김성한 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그리고 박진 장관은 출마할 거니까 방미 이후에 그런 그 인사 개편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 김태효 차장이 안보실장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본인은 학교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요. 이것은 뭐냐면 추후에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김성한 안보실장은 신중론이었다는 거거든요. 예, 예.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속도 조절론. 한미 관계도 예. 마찬가지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급하게 스텝을 밟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외교부 쪽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것을 중립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외교 관계자들은. 근데 이제 김태효 그 차장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그 세게 밀어붙여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둘 양자가 갈등하는 사이에서 김성한 라인은 쫙 정리가 되고 김태효 라인이 쫙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김태효
차장에게 힘이 실리는 외교가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김태효 차장의 뭐 바로 실장으로 승진은 안 했지만 어쨌든 실세로서 그의 독주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웃으며 작별 인사했을 웃으면서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속까지 웃었을까? 그것은 아닐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미소를 띄운 거를 좀 과대 해석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김태효 차장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화 빠르게가 외교, 그렇죠. 조빠가 외교의 승리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예. 승리가 될지 예.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으로 귀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